모든 빅파마들은 항체의약품 개발이 메인스트림으로 돼 있죠. 한국에서 제일 잘한다. 이게 아니라 글로벌에 가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게 그게 굉장히 큰 진입장벽이거든요. 또 하나 진입장벽은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시약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래서 감히 누구도 도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항체의 역할은 굉장히 더 중요해질 거다. 안녕하세요. 옆집 부자형의 대리입니다. 저희 옆집 부자형 채널에서는 대표님들을 모시고 투자 노하우를 듣고 그다음에 회사의 성장 속도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에 상장한 Y바이오로직스의 박영호 대표님을 모시고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Y바이오로직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영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멀리서 이제 저희 마포에 있는 사무실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영우 대표님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개인 양력하고 간단한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를 이제 학사 석사 마치고 럭키화학중앙연구소에 유전공학부에 입사를 한 게 이제 85년도. 럭키화학이면 LG화학 말씀이시죠? LG화학. 예. 네, 옛날 럭키.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회사가 대전에 있는 이유가 제가 입사한 회사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네, 연구소가. 예. 그래서 연구소에 입사한 다음에 한 1년 채 안 돼서 이제 미국의 현지 연구소. 그게 이제 럭키바이오텍, LBC라고 거기를 거쳐 나오신 분들이 쟁쟁한 분들이 많아요. 혹시 예를 들어서 예를 보시는 들어서 분들 모를 수 있어서 박순재 알테오젠 사장님, 이병건 지금 GI 이노베이션 네. 회장으로 네. 계시고 그 여러 분들이 많이 이제 거쳐갔고 LBC가 이제 LG 그룹의 이제 대표적인 그 해외 지사로 역할도 이제 거기서 했고요. 네. 그 현지 연구소가 있는 장소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바이오텍이 탄생한 지역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미국에. 시대가 그러면 80년대인가요? 80년대.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제넨텍. 네. 그리고 그게 이제 1호 바이오텍 회사죠. 거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버클리 대학교, 그 다음에 스탠포드 대학교, UC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을 네. 중심으로 해서 DNA 밸리를 형성하고 있고 유전공학이 탄생한 곳이죠. 당시에 그 우리나라가 유전공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뜨거웠을 때 제가 이제 거기 한 8년 반 정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석사학위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굉장히 드물대죠. 한 8년 반 근무하다가 LG의 이제 서포트를 받아서 이제 시애틀로 가서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박사학위 미생물학으로 이제 받았죠. 그러면 그렇게 바이오 쪽으로 이제 외길을 걸으신 거잖아요. 학부 때부터 이렇게 쭉 미생물학 전공하시고 바이오텍까지 이렇게 창업을 하시게 됐는데 그럼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저희가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학위를 받자마자 이제 사실 IMF 터진 지 한 1, 2년 된 때거든요. 99년도면. 지금 현지 연구소에 귀국을 해서 제가 첫 프로젝트로 맡은 게 이제 항체 의약품 개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 항체 의약품은 굉장히 낯설은 약물이고 소위 말하는 그 빅파마들은 항체 의약품 개발에 관여하지 않았고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현재 이제 바이오텍 회사들이 중심으로 항체 의약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끼어들 당시고 대표적인 회사가 제넨텍이죠. 그때 당시에는 그럼 좀 컸던 회사인가요? 아니면 저기 바이오텍 회사로 보면은 1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연구원이 한 1000명 이상 되는 그런 이제 회사죠. 네, 그럼 완전 스타트업이라 보기에는 좀 규모가 그 당시는 스타트업은 아니죠. 네, 스타트업은 이 회사가 IPO를 한 게 80년대 초반이니까 네. 한 10년 정도 지난 때죠. 제가 생각하기에 당시에 이제 신약 개발의 주류는 저분자 화합물이에요. 빅파마들이 뭐 아스피린이나 고혈압 치료제나 당뇨 치료제나 이런 것처럼 저분자 화합물이 주류였고 항체를 가지고 약을 만들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개념 자체가 그때도 한때죠. 미국에서는 많이 생소했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1호 미국 FDA에 승인받은 게 97년도예요. 그럼 거의 IMF 직전에 이제 그때 그래서 97년도에 한 두 가지 약물이 항체가 승인받고 그 두 개 승인받은 게 지금 그 삼성바이오에피스하고 셀트리온이 1호 바이오시밀러 약물을 개발한 약물들이죠. 지금 특허가 끝났으니까. 또 99년도에 허셉틴 또 그 2000년도에 뭐 이렇게 해서 한 개, 두 개 매년
이렇게 나오다 지금은 뭐 100여 개가 지금 승인을 받고 모든 그 빅파마들은 항체의약품 개발이 메인스트림으로 돼 있죠. 네. 지금 100여 개 정도 승인을 받았다는 거는 이제 한국이 아닌 미국 FDA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전 세계적으로. 네네. 그렇죠. 네네. 제가 이제 99년도에 귀국을 해서 네. 항체 프로젝트를 하면서 앞으로 대세는 항체가 될 것이다 했고,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저분자 화합물은 한국의 신약 개발 역사가 길지가 않기 때문에 빅파마들을 쫓아간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고, 지식의 축적이 돼야 되거든요. 네, 업력의 차이가 있었다. 업력에. 이런 말씀. 그래서 항체는 이제 막 시작하는 거고, 네. 또 항체는 굉장히 기술 중심이거든요. 네. 어떤 자본이나 규모 이거보다도 아이디어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항체는 한번 배팅을 해볼 만하다라고 이제 제가 2000년도에 이제 생각을 했고, 네. 저희 회사의 지금 플랫폼의 기본인 항체 라이브러리 기술을 네. 그때서부터 이제 구축하기 시작을 했죠. 예.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회사를 창업하신 거는 제가 2007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의 준비 기간 동안은 어떤 걸 하셨는지. 사실은 항체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서 항체 라이브러리를 확보하든지 네. 또 항체를 만들 수 있도록 엔지니어된 마우스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특허가 네. 강하게 있었고, 당시에 당장 이제 항체를 만들어서 비즈니스 하기가 특허 이슈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때죠. 그리고 이제 제가 2000년 초반에 LG에 들어왔을 때는 그러한 특허 이슈 때문에 항체 의약품 개발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판단을 해서 LG가 적극적이지가 않았어요. LG 입장에서 보면은 바이오 의약품은 주로 지금 바이오 시밀러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쵸. 항체 같은 신약은 포커스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05년도에 나와서 한국생명과학연구원으로 네. 가게 된 이유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이런 연구하는 건 상관없어요. 네. 특허하고. 네. 그래서 쭉 그런 걸 연구 차원에서 하다가 2007년도에 네. 이제 슬슬 창업을 해야겠다. 라이브러리 앞으로 이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2007년도서부터 창업을 해서 소규모로 이제 계속 기술 축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뭐 한 2010년도, 11년도 이렇게 가니까 특허들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네네. 거기에 라이브러리 특허도 풀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80년대, 90년대 초창기 때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그런 기회를 보시고 네. 다시 한국에 오셔서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한국의 대기업들이 또 잘하는 거는 약간 프로덕션, 기술 개발보다는 일단 돈을 벌자로 네. 넘어가면서 뭐 지금 예를 들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LG화학이나 이런 데는 다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나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박영호 대표님께서는 이제 기술 개발을 더 해보자.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의지도 있지만 이쪽 산업이 부정명이 열릴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창업을 하셨다, 이렇게 정리가 2005년도에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을 네네. 갔고 네. 거기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있으면서 LG에서 나온 박사연구원하고 네. 같이 공동 창업을 한 거죠. 아, 공동 창업을 하셨군요. 예. 2015년도에 완전히 이제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을 그만두고 네. 이제 올인을 하게 된 거죠. 아, 15년도에 이제 올인해서. 그렇죠. 예, 그 전까지는 약간 인큐베이팅 형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시다가. 맞아요. 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굉장히 업력이 긴 거거든요, 사실은. 바이오 네. 치고서는. 그래서 Y 바이오로직스를 보면 이제 Y자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항체를 맞습니다. 뜻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이름 지은 연유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Y로 한 거는 항체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 잘 표현할 수 있는 구글처럼 예. 예. 테슬라도 있고 네. 그래서 네. 알파벳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항체이기 때문에 Y로 했고, 그게 이제 회사 심볼을 보면은 이 회사가 항체를 하는 회사구나라고 관련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인지를 하죠. 저도 이제 회사 로고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딱 항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되게 이름을 잘 지으셨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박사님들은 대부분 병역특례 업체를 막 다니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 대학 들어갈 때, 서울대 들어갈 때 삼수를 해서 군대 갔다 왔죠. 그쵸. 보충역도 네네. 병필로 갔다 와서 미국 현지 연구소를 갔기 때문에 제가 8년 이상 있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병을 필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이제 연구원들은 병역 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한 2년 나가면은
귀국해야 됐거든요. 그럼 미국 갔다 오신 것도 굉장히 병피를 이미 병피를 하셨기 해서, 때문에 그렇죠. 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기 오랫동안 걱정 없이 갔다 네, 오셨대요. 오랫동안 있었죠. 그럼 미국에서 보시면서 결국엔 항체에 대한 어떤 산업이 열리는 거를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한국까지 와서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이 창업이라는 게 사실은 랩실에서 연구를 하신 연구자랑 또 회사를 운영하는 거는 굉장히 또 다른 이슈잖아요. 네. 그럼 회사를 이제 초기부터 키우면서 지금 중견기업까지 올라오셨는데 하시면서 좀 네. 뭐 이런 경영상에 좀 힘든 거, 이게 연구랑 이외의 것들이 좀 많이 힘들거나 불편하셨던 경험들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요. 힘든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만의 이제 힘든 거는 아니고 네. 신약 개발이라는 업계 여기에 그 진입 장벽, 이 신약 개발은 타겟이 국내 대기업이 아니고요. 네. 국내 대기업 없으니까 네. 이거는 이제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제일 잘한다. 네. 이게 아니라 글로벌에 가서 경쟁력이 있어야 네. 되는 게 그게 굉장히 큰 진입 장벽이거든요. 또 하나 진입 장벽은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다 수입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고가 장비이고,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힘든 거고, 그래서 감히 누구도 도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제 그래서 완충 그거로 제가 생명과학연구원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네. 좀 안정적으로 하면서 좀 장기간에 걸쳐서 플랫폼 개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도 뭐 스타트업 대표서부터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캐시플로우는 게 없잖아요. 사실 네. 바이오텍 같은 경우 결국에는 특히 기술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해야 결국엔 돈이 들어오는 건데, 그럴 때까지 이 뚝심이 없으면 저는 못하는 네.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사님 겸 대표님을 하고 계신 박영호 대표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창업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네.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전문 투자자도 있지만 뭐 일반인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이제 지금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창기에 2000년도에 바이오로 승부를 걸려면은 엔티바디 라이브러리도 있어야 되지만은 네. 리셉터도 라이브러리화해서 다 갖고 있어야겠다. 그게 타겟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리셉터들을 전부 클로닝하고 그거를 동물 세포에서 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 이 얘기를 왜 제가 드리냐면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백질을 동물 세포에서 발현하는 기술이 굉장히 저희가 좋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가 그거를 발현해주고 돈을 받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용역 서비스를 해주면서 소규모로 저희가 라이브러리 구축을 할 수 있었던 거가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2007년도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해서 네. 거의 7, 8년 동안 투자를 안 받고 소규모로 해서 계속, 당시 항체 라이브러리는 특허 때문에 이제 사업화가 힘들고 라이브러리 기술 구축을 계속 하면서 네. 인건비 좀 벌면서 이렇게 하다가 본격적으로 저희가 투자 받은 게 2014년서부터. 그래서 사실은 장기간 시간이 소요돼. 그만큼 엔티바디 플랫폼이라는 거는 그냥 그 간단하게 구축될 수 있는 한 가지 그냥 단편적인 기술이 아니고 복합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시간이 요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여태까지 창업 스토리를 들어봤고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Y 바이오로직스가 속해 있는 이제 항체 시장에 대해서 좀, 당연히 뭐 박사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바이오 의약품 내에서도 이제 항체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큰 시장하고 우리랑 어떤 비즈니스가 연동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항체는 제가 미국에 처음 건너갔을 때 네. 그때 하이브리도마 기술로 생쥐 마우스에서 항체를 생산하는 기술이 하이브리도마 기술이에요. 아, 그게 80년대에 나왔는데 네. 그 기술로 노벨상을 받았죠. 오. 그 받은 이유가 쥐에서 암을 타겟하는 항체를 만들어서 쥐에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네. 암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이제 암이 정복이 됐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별명이 붙었냐면 매직 빌릿, 마법의 총알.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는데 동물 실험에서는 굉장히 잘 나왔는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차이가 뭐냐면은 네. 미묘하게도 우리 몸은 마우스에서 만들어진 항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거를 이물질로 판단을 하고 배척을 해요. 그러니까 효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체가 이제 그렇게 돼서 처음에는 굉장히 암 정복에
항체가 이용될 거다 생각했는데 인체 실험에서 다 실패를 하고 한 10몇 년이 흐른 거죠. 네. 흘러서 이제 첫 허가 받은 게 97년도예요. 아, 97년이면 뭐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많이 안 됐네요. 많이 안 됐지만은 이제 네. 그 사이에 기술 발전이 발전이 이제 빠르게 계속 됐죠. 있었던 예, 거죠. 네, 네. 예. 그러면 항체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타겟이 되는 단백질에만 붙는 특성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기술적인 내용을 조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요즘에 ADC다 뭐다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이해도가 높아졌는데 이런 거와 연관해서 항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 뭐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네네. 못하는데 2017년서부터 네네. 지금까지 오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기술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가요? 그게 뭐냐면은 네. CAR-T, 그 다음에 면역 항암제. 네. CAR-T가 이제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찾아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세포가 면역세포가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암세포를 찾아서 죽이는 게 T셀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 몸에서 환자에서 T세포를 꺼내다가 이거를 엔지니어링을 해서 암의 특이적인 항체를 달아가지고 다시 집어넣은 게 이제 CAR-T거든요. 그래서 반응률이 뭐 엄청난 반응률을.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아주 각광을 이제 받고 있는 게 ADC잖아요. 갑자기 떴죠. 예. 네. 그 ADC가 뭡니까? 네. 앞에 있는 A가 엔티바디잖아요. 네. 그 독이라는 거는 결국은 세포를 죽이는 약이니까. 네. 톡신을 엔티바디에 접합하는 기술이 이제 ADC인데 ADC를 엔티바디를 접합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효능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네. 둘 다 공통점이 뭐냐? 항체라는 거예요. 아, 항체. 저희는 항체를 연구하는 기업이고. 예, 그러니까는 제약업계에서 배운 레슨이 뭐냐면 이게 타겟팅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암을 찾아가야지 우리 전신에 뭐 집어넣으면은 부작용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암에 타겟팅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이겠다라는 거를 두 기술로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항체에다가 이제 턱신을 붙이기도 하고 항체에다가 뭐 오름 세라퓨릭스처럼 뭐 프로틴 데그레데이션을 시키는 약물을 붙이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방사능을 붙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면서 그 중심에 이제 항체가 있게 되고 항체는 다른 약물들은 다 이제 똑같게 되지만 암에 따라서는 항체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항체의 역할은 굉장히 더 중요해질 거다. 어떻게 보면 화학으로 치면 기초 소재 같은 바이오의 근간이 되는 이런 걸 연구하고 계신데 저희랑 비슷하게 항체를 연구하는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저희의 경쟁력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글로벌하게 이제 항체를 찾고 하는 회사들은 꽤 있어요. 네.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도 차별화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항체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어디에다가 중점을 뒀냐면은 다양성에 중점을 뒀거든요. 다양성. 항체가 다양해야 그 중에서 좋은 항체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억 명 있는 나라하고 인구가 100만 명 있는 나라하고 어떤 사람을 선발할 때 다양한 데서 선발을 해야 좋은 항체를 그 중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항체 다양성은 저희가 보통 말하는 게 10에 11승이다 그래요. 1천억 종류. 다른 데도 1천억 종류를 만드는데 네. 그 안을 들여다 보면은 중복이 가급적이면 없어야 돼요. 그게 다 틀린 10에 11승계를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만들 때 PCR이라는 기술을 써요. 증폭 기술을 쓰는데 이거 잘못 증폭하면은 어떤 특정한 놈만 증폭이 돼버려요. 다양하게 종류가 있어야 네. 우리가 좋은 항체를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우리 니드에 맞는. 그런데 저희가 초점을 뒀기 때문에 거기서는 저희가 다른 회사하고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항체 제품 개발할 때 아주 핵심이 되는 거고.